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원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투병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일반적인 방역 체계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없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하면 중증으로 안 가고 경증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러스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생물로서 기능으로는 숙주에 침투해서 자기 복제해서 증식하고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종식 번식과 종족 번식과 또 변이를 통한 진화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세포막 침입기와 세포 대사존 능력을 가지고 있죠. 무생물로의 특징은 자체 물질 대사 능력이 없어 자신의 스스로 증식과 복제를 할 수 없고 일종의 단백질과 지방의 혼합물로 되어 있는 덩어리입니다. 또한 건조 시에는 휴면 상태로 장기 생존이 가능하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이런 특성 때문에 생존에 유리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세균이나 박테리아의 공격을 받아 먹이로 분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 바이러스 등 모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은 겨울철인데 이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보셨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은 구체이며 스파이크 단백질이 붙어서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매우 중요한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세포막을 통과하는 일종의 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0.1 마이크론 정도로 되고요. 보통 연쇄상 포도상 균이라는 균이 크기가 1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아주 작게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보면 주로 호흡기 내부의 상피나 점막세포에 기생을 해서 그것을 증식 공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세포들의 특성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세포 내부의 리소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일단 증식을 하게 되면 고속 증식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러스가 초기의 활착 조건을 모두 완비하고 있습니다. 즉 온도, 습도, 영양이 좋아서 바이러스가 활착하게 되면 고속도로 증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다른 특징으로 RNA 바이러스의 특징은 세포의 침투와 동시에 증식 작업을 하게 돼서 매우 효율적으로 자기를 복제하게 됩니다. 보통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세포에 침투해서 핵으로 들어간 다음에 유전자를 교란시켜서 자기를 복제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RNA 바이러스는 세포막을 통과한 다음에 세포 내 여러 기관을 바로 통제하면서 자기를 증식하기 때문에 세포 핵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RNA 바이러스는 특히 빠른 증식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친수성에 따라서 전파력은 달라지는데요. 우리 점막세포를 덮고 있는 점액질, 우리로 말하면 콧물과 침 등이 이 섞이는 정도의 다름에 따라서 전파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친수성이라는 것은 물을 좋아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물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상기도에 감염하게 됩니다. 이 상기도라는 것은 코와 입 그런 부분이죠. 허파가 아닌 코와 입 부분의 기도를 상기도라고 하는데 이쪽에 감염이 돼서 일부 머무르면서 무증상 전파를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결국은 감염 증상이 나오면서 5에서 6일 사이에 자체 면역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다른 내용으로는 이 세포막의 풍부한 리소스를 통해서 번식을 빠르게 한 상태에서 일단 몸에서 알아차리기 전에 무증상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 무증상 전파의 메커니즘은 우리 세포, 점막세포의 특성이 일단 사멸하게 되면 박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로 보면은 우리 각질층 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의 공격이든 자연적으로 사멸하든 일단 죽은 세포는 세포에서 떨어져 나가서 점막에 섞여서 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전파하는데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밀어내는 작용 기전이 있는 동안은 무증상 전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무증상 전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오미크론이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체내에 항체가 생성되어 5, 6일 뒤에는 완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로 진행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친수성 단백질 스파이크를 가진 바이러스들은 경증으로 끝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상피세포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핵이고, 핵이 없는 이 표피세포들은 죽은 세포들입니다. 이 죽은 세포들은 결국은 우리 피부로 따지면 각질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게 죽게 되면 박리를 해서 침이나 점액 속에 섞여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포가 또 나와서 박리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한 세포 속에서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면 이 침투할 때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키로 세포막을 열고 들어오지만 일단 어느 정도 번식을 하게 되면 이 세포가 죽게 됩니다. 이 세포가 죽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 이 세포막이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로 이거를 열거나 탈출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바이러스가 세포막 안에 갇히는 현상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게 탈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 세포들이 죽은 막을 통과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세포막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탈피가 일어나면서 이 막이 터져서 새로운 세포를 공격할 때 우리 몸에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와 요거 사이에 무증상이 존재하는 거죠. 그림에서 살펴드렸을 세포 주머니들이 대부분 바이러스에 갇혀서 점막으로 떨어져 나와서 점막에서 떨어져서 존재하는 그 2, 3일 사이에는 무증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 면역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탈락한 세포막이 터져서 다시 점액이 바이러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재공격이 일어날 때 이때 재공격 때 증상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비말을 통해 또 타인으로 확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무증상 전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투당한 내부의 세포 사멸은 면역 반응이 증가하고 감염 증상이 발현되면서 열이 나든지 기침하든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상이 나타나고 4에서 5일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몸에서 면역 물질을 생성하여서 면역을 갖게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확진 후 6에서 7일 사이면 대부분이 중증으로 가지 않으면 완치되게 되는 겁니다. 침과 코 분비물의 바이러스 사체와 아니면 바이러스 자체와 사면세포로 포장된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데요. 이게 기침이나 대화 중에 공기 중에 분출하면 이게 비말이 되는데 비말 내부에는 수백에서 수천 마리의 바이러스가 유출되게 됩니다. 이 비말 자체는 상당히 큰 덩어리고요. 바이러스에 비해서 엄청 큰 덩어리죠. 따라서 또한 이 비말이 건조되면 미세먼지형 바이러스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또한 전염의 원인이 전파의 매개체가 됩니다. 따라서 마스크는 바이러스 덩어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초기 경로를 보면 바이러스 오염된 공기가 코 속을 들어서 진입하게 되면 여기서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입해서 비강이 넓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거기에 섞인 먼지나 기타 바이러스 세균들은 이 비강 내의 점액에 접착하게 됩니다. 이 점액에 활착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 스파이크 성분에 따라서 잘 붙으면
친수성이고 잘 안 붙고 굴러 들어가서 허파까지 들어가면 이것이 이 중증으로 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접착성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활성화됐다가 여기서 증식하고 바로 또 비말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전파하니까 전파 속도가 빠르게 되는 겁니다. 마스크 기능은 알아보셨다시피 바이러스 덩어리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호흡기 내부의 공기 속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강에 혹시 바이러스가 함유돼서 비강으로 들어왔다 치더라도 공기 속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기도에 전파하기 전보다는 비강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무증상 전파의 차단 효과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오염된 공기가 침입돼서 이쪽 부분에 달라붙게 되는데 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KF94가 0.4 마이크론입니다. 실제로 바이러스보다는 크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하나씩 입자가 될 수가 없고 비말을 형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은 다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차단 안 하더라도 이 공기 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이 비강 내에 붙을 확률이 높고요. 바이러스는 마스크는 두 가지 효과로 바이러스를 활착 지점을 코 속이나 우리 상기도 쪽으로 제한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1차적으로 막아주고 2차적으로는 이쪽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해서 이 중증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의 증식 속도는 나타난 자료들만 연구해서 보면 보통 24시간 만에 100만 마리 이상 증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최신에 나온 것으로는 KBS 자료에 의하면 한 번에 200마리까지 증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계산해 보면 바이러스 일주기 계산 시간은 대개 8시간 정도의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이 바이러스 한 사이클 증식 사이클이 될 때마다 200배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농도에 대한 이 제거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는 바이러스의 감염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염된 공기가 들어와서 비강이나 이런 상기도 쪽에 감염이 돼서 머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쾌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폐 속으로 침투가 되게 되면 대부분 중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폐에 진입한 바이러스는 폐 세포를 죽이게 되고, 그 죽은 폐 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몸에서 면역 반응이 즉시 일어나게 되죠. 이런 여기에서의 점막에 의한 지연 효과가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일단 바이러스가 감염되게 되면 폐포 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폐포 세포들이 전부 사멸하게 된 후에 그 사멸 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조차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폐에 물이 차서 산소 교환이 안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따라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바이러스를 이 상기도에서 키워서 면역을 가질 때까지 버텨주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호흡기 내에 비강 점막세포를 1차 감염시키고 거기까지 감염해서 증식을 하더라도 그 앞으로 진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세포막이 바이러스들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이게 탈락이 되면서 새로운 세포가 표출이 됐을 때 바이러스가 2차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2차 감염이 시작돼서 세포들이 죽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이 내부의 면역 시스템과 연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 증상이 시작되게 되고요. 그 당시에 1차 감염된 세포들이 탈락해서 점막 안에 섞여서 밖으로 비말로 배출이 되면 이게 무증상 전파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무증상 감염 전파가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2차, 3차 증식된 바이러스는 기도를 타고 폐를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의 확진자는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상기도에 증식된 바이러스들을
가능한 그 상태, 그 부분에서 유지한 상태로 6일에서 7일을 버텨주면 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이 폐포상피세포나 폐로 전이가 되게 되면 침투가 되게 되면 폐렴에 의해서 중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반적인 결론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가게 되면 폐 세포를 죽이게 되고 그 죽은 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열되면서 거기에서 많은 부산물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진물이나 이런 고름을 통해서 폐의 산소 교환을 억제하게 돼서 폐렴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폐렴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면 사실상 사망 위험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에 확진자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생존 방법이 강구의 길이 열렸고 합병증인 폐렴으로 진행을 막으면 생존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첫째로 확진자의 바이러스 농도를 저하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입과 코 속에 점막들에 붙어있는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산돼서 이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시간이 따라서. 왜냐하면 점막세포를 공격해서 200배의 증식을 이룬 바이러스들이 다시 떨어져나서 비말 안에, 이 점막 안에, 점액 안에 섞여서 비말을 제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비말을 내뿜으면 엄청나게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위험으로는 그 나온 바이러스를 자기가 흡입하게 되면 허파에 재침입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생각되게 됩니다. 따라서 확진자는 자기 내부의 점액 안에 있는 바이러스 농도를 꾸준히 저하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입행국이나 껌 씹기, 사탕 빨아먹기 등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입안에 바이러스 농도를 저감해야 되고요. 또 하나 비강 내에 있는 바이러스 농도는 코 씻기나 코 세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다들 아시는 바고. 결론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자가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과 비강 세척을 2-3시간마다 실시합니다. 보통 7일 정도 실시하면 됩니다.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마스크 상시 착용은 첫 번째, 스스로 자기 비말을 빠른 속도로 들이마셔서 자기가 재침입당하는 것을, 폐에 재침입당하는 것을 막고, 두 번째, 기침과 재치기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 2시간마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야 될 것입니다. 제 다른 영상에 보면 핸드폰으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산소 포화도의 변화는 곧 내 폐에 바이러스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측정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폐가 일단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중증으로 갑니다. 백신을 1, 2차, 3차까지 맞고도 중증으로 가는 이유는 백신 효과보다는 바이러스의 감염 효과가 더 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일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폐포 세포를 죽임으로써 일어나는 매 2시간마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산소 포화도의 측정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내 폐가 바이러스한테 공격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체크하는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내 폐가 일단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쉽게 경증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 측정해서 95 이하로 나오면
바로 병원에 입원 요청을 하시고 동시에 타이레놀 2알씩 5시간마다 투약을 시작합니다. 타이레놀을 먹는 이유는 병원에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될 경우도 있고, 일단 폐 산소 포화도가 낮다는 것은 폐에 일단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번식을 통해서 내 폐를 사용 불가 상태로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진행형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타이레놀이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조처를 할 때까지는 계속 드셔야 됩니다. 혹시 병원에 못 가시게 되더라도 타이레놀이 지연 효과가 발휘해서 약간의 생명 연장이나 기타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병원에 입원을 못한다든지 의료 혜택을 못 받을 시에는 타이레놀을 5가까지 약 50개, 그러니까 즉 5시간마다 2알씩 먹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를 타이레놀을 투약하셔도 됩니다. 타이레놀은 간을 약간 해치기는 하지만 2단계에서는 가장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코로나 확진자들이 자가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산소 포화도 측정입니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지 않으시면 자기의 위중증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 측정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연습하고 대기하시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확진자들의 건승을 빌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